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이에요. 자, 오늘은 6.25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6.25 전쟁은 먼저 1950년에 일어난 전쟁이죠. 6.25 전쟁 또는 한국전쟁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6.25 전쟁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 각각 자본주의 또는 민주주의, 그리고 소련은 공산주의를 강화하면서 서로 대립하게 돼요. 이 대립하는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냉전, 콜드워, 냉전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기에 결과적으로 아주 크게 일어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과는 별개로 미국과 소련이 이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라를 놓고 싸우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 전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의 이념적 대립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거죠. 자, 6.25 전쟁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나라에 정부가 생겼잖아요. 1948년에. 정부가 생기고 나서 미군은 약속대로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돼요. 중국 국민당이 밀려나면서 중국이 공산화되고요. 그리고 북한과 소련이 이들이 다 물러가고 나니까 몰래 군사 비밀 협정을 체결합니다. 중국이 공산화됐고요. 미국이 철수하니까 북한과 소련이 몰래 군사 비밀 협정을 체결해서 전쟁이 나면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면 도와주겠다. 탱크나 이런 물자를 보급해 주겠다라는 걸 북한과 몰래 협정을 체결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 이 전쟁이 일어나기 딱 좋은 상황으로 만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이 애치슨이라는 사람, 미국 국무장관이에요.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이 1950년 1월에 선언을 하는데요. 무슨 선언을 하냐?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고 중국이 있고 여기 일본이 있고 여기 필리핀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미국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그 경계 라인을 어디로 잡겠다라는 거냐면요. 요렇게 일본, 필리핀 요 라인까지만 우리가 경계선을 잡겠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는 뭐 어떻게 되든지 니네가 알아서 살아라라는 식의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애치슨 선언이에요. 이 애치슨 선언까지 있자 소련과 북한 입장에서 보면 잘 됐어요. 힘으로 밀고 내려와서 한반도를 딱 공략해가지고 밑에 남한을 공략해서 공산주의화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으킨 사건이 뭐냐면 바로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은 다들 알다시피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새벽에 남침을 합니다. 남쪽으로 침략한다 해서 남침이라고 얘기하고요. 남침을 합니다. 즉 이렇게 놓고 보면요. 여기 이제 38선이 있죠. 자, 38선이 있는데 이 38선을 6월 25일에 북한군이 탱크를 앞세워서 밀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쫙 밀고 내려오는 거죠. 밀고 내려오니까 서울이 얼마 만에 3일 만에 서울이 뺏기게 돼요. 서울을 뺏기고 당시 이승만 정부나 다 어디로 도망갔냐면요. 첫 번째는 대전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부산으로 완전히 빠지게 돼 버리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승만 정부가 이렇게 이동한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부를 따라서 남한 사람들도 밑으로 쭉 내려가게 돼요. 네, 피난을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군이 참전하고 유엔군이 파견되기 시작했고요. 일본에 있었던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이 됩니다. 북한군이 워낙 빨리 밀고 내려와요. 워낙 빨리 순식간에 전쟁을 대비하고 있어서 밀고 내려왔고 우리가 낙동강 방어선 이렇게 방어선을 구축하고 이 지역에서 버티고 있는 거죠. 7월, 8월 동안. 9월 초까지도 여기에서 아주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집니다. 북한군, 정예군이 다 이쪽으로 몰린 거예요. 왜냐면 여기만 이제 뚫어내면 전쟁 끝난다. 낙동강 방어선만 뚫어내면 전쟁이 끝난다고요. 우리 국군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뚫리면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밀어내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이제 유엔 사령관으로 왔었던 메가더가
이런 작전을 하나 펼치기로 하는 거죠. 그 작전이 뭐냐?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현재 이쪽에는 방어선 구축이 제대로 안 돼 있을 테니 왜? 정예병이 여기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가운데를 끊고 들어가자라는 거죠. 해서 이쪽에서 유인작전을 펼치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배를 돌려 들어와서 인천을 먼저 공략합니다. 그래서 인천을 수복하게 돼요. 언제? 1950년 9월 15일에 인천을 먼저 수복하고요. 인천을 수복한 뒤 9월 약 13일 뒤 2주 만에 서울까지 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유엔군과 이 미군 그리고 우리 군인이 합세해서 공산군을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군을 해서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요 가운데서 이제 죽거나 내지는 태백산맥에 이런데 우리 산맥에 들어가서 빨치산 역할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도 남아 있었고요. 대부분은 다 도망을 갑니다. 위로 막 도망을 가요. 쫓겨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우리 군도 당연히 쫓아갔겠죠. 유엔군과 우리 군과 해서 쫙 밀고 올라갑니다. 밀고 올라가서 1950년 9월에 평양 수복하고요. 그리고 1950년 10월 달쯤 해서는 전세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이렇게 우리가 거의 다 밀고 올라갑니다. 유엔군과 함께. 자, 이러면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고 나니까 우리는 전쟁이 끝났다. 곧 있으면 전쟁 끝나고 집으로 갈 수 있다 하고 국군은 굉장히 희망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바로 1950년 10월 25일에 중국군이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국군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공산주의가 물러났을 때 자기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아래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죠. 중국은 인구로 때로 막 내려와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람이 받아갔다. 그래서 인해전술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다들 총하고 수류탄 들고서요, 물 밀듯이 사람들이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들이 밀고 내려와가지고 폭탄 던지고 죽고, 총 맞아서 죽고 하는데 총알을 다 쏴도 사람이 계속 밀고 내려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밀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밀립니다. 밀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뭐가 있어요? 바로 흥남부두 철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 흥남부두 철수는 어느 영화에서 볼 수 있어요? 바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우리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흥남부두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데 공산군이 이렇게 여기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제 중국군이 막 밀고 내려오면서 결국 철수가 결정되니까 흥남부두에 이제 사람들이 밀고 이렇게 배를 타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흥남부두 철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 밀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밀리네요. 다시 쭉쭉 밀립니다. 어디까지 함락되냐? 서울까지 다시 함락이 됩니다. 이게 언제였냐면 1951년 1월 4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사후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일사후퇴. 자, 서울까지 뺏겨가지고 이렇게 전선이 밀리던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힘을 내서 총공세를 해서 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밀고 올라가면서 서울을 다시 탈환했고요. 다시 뺏었고요. 38도선 부근에서 38선 부근 전선이 교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치열하게 막 싸우던 사람들이, 선생님이 여기 다시 그려볼게요. 칠판이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려보면요, 아까보다 지도가 안 예뻐졌죠? 대충 그려서 그런 거예요. 38도선이 이렇게 있었죠? 38선 부근에서 전선이 여기 남한군, 그리고 여기 북한군과 공산당, 중국군이 이렇게 전선이 교착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여기서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치고받고 치열하게 공방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려 얼마 동안 공방이 일어나게 되냐? 전선에 교착된 게 대략 1951년 6월 정도인데 약 25개월 정도
2년 1개월 정도를 교착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휴전회담이 시작됩니다. 휴전회담은 1951년 7월부터, 제가 아까 6월이라고 그랬는데 7월이죠. 예, 7월부터 시작해서 1953년 7월 27일까지 꽤 많은 시간 동안, 거의 2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꾸준히 휴전협정이 시작되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약간 지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지친 상태인데 우리나라와 북한은 서로 전쟁을 끝낼 수 없다면서 땅 따먹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휴전협정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과 소련과 만나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서로 문제가 됐던 거, 휴전협정이 빨리 안 이루어진 이유, 바로 포로 송환 문제 때문이에요. 포로 송환 문제. 각각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북한 지역에도 그렇고 남한 지역에도 그렇고 각각 포로를 붙잡았겠죠. 자, 이 포로를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하는 거죠.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에는 휴전 자체도 반대했을 뿐더러 포로 송환 안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볼게요. 포로를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네바 협정에 의하면 전쟁이 났을 때 포로가 생기게 되면 자국으로 돌려줘야 된다라는 게 제네바 협정 쪽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국으로 돌려줘야 된다. 그 말도 이제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남쪽에 잡아놓은 이 북한군 포로들이 이게 원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원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한에 남던 아니면 북한으로 돌려보내건 아니면 제3국으로 보내주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느 쪽으로 휴전회담 이 포로 문제가 가게 되냐면요. 미국 쪽 손을 들어주게 돼요. 뭐 원하는 대로 보내준다는 게 다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그러자 이승만 정부가 휴전을 반대하면서 거제도에서 1953년 6월에 반공 포로들을 그냥 석방해버려요. 다 풀어져 버려요. 이 사람들이 반공 포로니까 그러니까 북한군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들을 다 풀어주니까 이들이 전부 남한 쪽에 곳곳으로 들어갑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돌려보내면 이들이 그대로 다시 북한군이 되는 거잖아요. 이승만 입장에서 이건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이 휴전회담이 포로 송환 문제로 장기화됐을 뿐더러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거냐면요. 바로 두 번째, 여기는 이제 포로 송환 문제 첫 번째라고 놓고요. 다시 좀 지워볼까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어디에 휴전선을 놓을 것이냐예요. 어디에 휴전선을 놓을 것이냐. 자,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북한이 잘못한 거니, 전쟁을 먼저 일으켰으니 평양 부근에 휴전선을 그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휴전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교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휴전협정을 맺겠다 하면 고지를 딱 점령하는 쪽을 기준으로 해서 땅 경계를 긋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국 53년 이 휴전협정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한군과 남한군이 이 둘이 미친 듯이 고지를 놓고 싸우게 되는 거죠. 왜? 휴전협정이 언제 정확히 될지 모르지만 10시에 될지 11시에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일단 전쟁을 해서 우리가 고지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산 봉우리가 다 자신들 차지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위를 차지하는 쪽이 여기까지 다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가 남이고 여기가 북이면 남쪽에서 여기를 차지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북쪽에서 여기를 차지하면 여기까지 북쪽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놓고서 아주 얼마 되지도 않는 봉우리를 놓고 미친 듯이 계속 싸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이걸 어느 영화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바로 고지전이라는 영화에서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전쟁 나서
이 위아래에서 오고 가면서 전쟁 아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죽었던 군인들 숫자보다요. 이 안에서 죽은 숫자가 2년 동안 휴전협정 안 맺어져서 이 안에서 죽은 숫자가 훨씬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차지하겠다고.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해서 이 두 가지 쟁점 중에서 어디를 따라줬냐? 북한 쪽을 따라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교착돼 있는 곳에서 전쟁을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맺어지면 어떻게 되죠? 38선보다 이렇게 밑으로 위로 해서 선이 생기죠. 어떤 선이 생겨요? 바로 휴전선이 생긴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몇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38선과 휴전선을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38선은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이제 광복되고 난 뒤에 북한이 밀고 내려오니까 미국이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드는 게 요게 38도선을 경계로 한 게 38선이고요. 휴전선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교착 상태에 있던 곳에서 누가 고지를 차지했냐를 놓고 결론을 내고 나서 정한 경계선이 휴전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휴전선은요, 38선보다 서쪽에서는 좀 더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우리가 땅을 이만큼 뺏긴 거죠. 그리고 동쪽에서는 우리가 땅을 이만큼 뺐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굴곡지게 생겨졌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과입니다. 결과 첫 번째, 군인과 민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죽거나 다쳤는데요. 이게 얼마나 되냐면요. 1950년 6월 25일 전에, 전쟁 나기 전에 남한과 북한을 대략 합쳐서 인구를 놓고 보면 한 3천만 정도 됐대요. 3천만 명. 그런데 여기에서 사상한 인원이 몇 명이냐면 500만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의 6분의 1이 죽거나 다쳤다라는 거예요.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죠. 6분의 1이라고 하면 6명 중에 1명. 자, 그리고 전쟁과 이산 가족이 나오게 되고요. 산업시설이 파괴가 됩니다. 일본이 남기고 갔었던 공장이나 이런 걸 좀 돌려서 그나마 먹고 살고 댐이나 이런 걸 해서 전력을 돌리고 이렇게 전기를 만들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면서 결국 전 국토가 황폐화되고 우리나라는 거의 거지 같은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른 나라들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먹고 살기 굉장히 어려웠던 국가가 돼버리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제네바 회담. 19개의 국가들이 모여서 제네바 회담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회의를 하게 되고요. 분단이 고착화되는데 고착이라는 얘기는 정착돼서 꾸준히 오래 가는 걸 얘기해요. 단단하게 굳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도 아시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53년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분단이 됐으니 이게 통일도 못 되고 분단이 됐으니 아주 오랫동안 분단돼서 이게 정착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남한 같은 경우에는요. 전쟁 끝나기 전부터 계속 요구했었던 이승만 정부가 요구했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1953년 10월에 맺게 되는데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무엇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전쟁에 참여하려면 하원 의원 말고 상원 의원들이 결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필요 없이 남한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바로 즉시로 군대를 보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왜 고착화가 됐냐라는 얘기인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남로당 계열들을 다 숙청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독재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과 반대하는 내지는 약간 김일성과 이견을 가질 수 있는 다른 파들이 주로 남로단계였는데 이 남로단계를 전부 죽여버리면서 김일성이 혼자 독재 정치를 실시하게 된다라는 거. 그런데 남쪽에서는 안 그랬냐? 남쪽에서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겠지만 이승만 정부 때 보면 독재 정치가 된다라는 거죠.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고 그 덕분에 하야하기 전까지 약 일주일 뒤에 하야하기 전까지는 이승만이 장기 집권하게 된다라는 거. 그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6.25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6.25 전쟁, 요 부분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첨가해서 한 가지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6.25 전쟁 사이에 있었던 큰 사건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큰 사건 두 가지. 자,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요.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 한번 했었는데요. 여순 사건 하면서 국민보도연맹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보도연맹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국민방위군 사건입니다. 자, 국민보도연맹은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좌익 세력들 있잖아요. 좌익 전력이 있었던 사람들을 선도해가지고 우익 쪽으로 이제 약간 민주주의 쪽으로 데려오는 거죠. 근데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돼 있었던 사람들이 좌익 전력이 있었던 사람들을 여기 보도연맹에 딱 가입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모두 다 가입하려고 그러니까 좌익 세력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보다. 이승만 정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약간 조작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 장부를 조작하냐면요. 보도연맹 장부를 사람들에게 쌀이나 무슨 그런 뭐 비누나 이런 거 주면서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보도연맹 이름만 쓰고 가라.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그냥 이름 쓰는 거예요. 이름을 써가지고 내가 뭐 그거 쌀 준다니까 그냥 받아와요. 이런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면 또 나옵니다. 그 이은주라는 장동건 아내 역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이제 총 맞아서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되냐면 국민보도연맹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거기 가입했지? 너 빨갱이지? 하고 죽이는 사건인데요. 자, 보도연맹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연맹 장부에 오른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요. 약 100만 명 정도가 됐대요. 그런데 이 100만 명이 이렇게 조사가 된 상태에서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보도연맹은 그 전에 만들잖아요. 49년에. 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이승만 정부가 대전으로 후퇴를 하고 있는데 이승만 정부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들이 살아있으면 안 되겠는데? 전부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겠는데? 라고 해서 서울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경찰들이나 내지는 서북청년단 같은 이 우익단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리하라고 해서 보도연맹에 가입돼 있었던 사람들을 서북청년단이나 내지는 경찰들이 찾아가지고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100만 명 중에 약 20만이 사망하는 사건이에요. 죽인 사건이에요. 자, 그게 바로 보도연맹 사건이죠. 우리 6.25 전쟁에서 아픈 사건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마음 아픈 사건입니다. 국민방위군 예비군 형식으로 당시 이렇게 모여져 있었던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서 국민방위군이라는 사람들이 9만 9천 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 9만 9천 명을 보급하기 위해서 미국이 보급물자를 줬는데 문제는 이 보급물자를 군 위에 사람들이 착복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재산으로 다 가져다 써버린 거예요. 이렇게 다 가져가 버린 거죠. 그러다 횡령한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군 수뇌부들이 횡령을 하면서 국민방위군이 보급을 못 받고 그렇다고 해서 뭐 명령이 있으니까 후퇴도 못 하고 있다가 굶어 죽는 사건, 9만 9천 명이 굶어 죽는 사건이 바로 국민방위군 사건입니다. 군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이게 전쟁 초반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부패한 건지를 참 보여줬던 사건이고요. 이 국민방위군 사건 때문에 당시 이제 국방부 장관이 쫓겨나게 되고 이때 착복한 사람 제일 위에 명령자는 이제 총살당하고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해서 6.25 전쟁 동안에 북한군과 중국군, 이 공산주의 쪽에서 남한군과 싸우면서 유엔군과 싸우면서 전쟁 중에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남과 북에 의해서 이렇게 아군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들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25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 6.25 전쟁,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역사잖아요. 이 아픈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는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